지도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이 잘못됐고 선전과도 같습니다. 상상의 섬에서부터 갑자기 멈춰버리는 바다까지 경도와 관련된 기존의 지리 정보는 수세기 동안 인류를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이제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50번부터 시작하죠. 사실 미국이 캐나다보다 더 넓은 땅을 가졌습니다. 캐나다도 꽤 크지 않나요?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전체 면적이 두 번째로 큰 나라지만 미국이 실제로는 더 많은 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내륙 호수가 정말 많아서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물이고 하키장도 포함되겠죠. 육지 면적만 따지면 미국은 거의 3,520만 제곱마일이고 캐나다는 거의 3,510만 제곱마일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들이 갑자기 애국심을 느낄 것 같네요. 지도 크기도 제대로 못 맞추니 사람들이 믿는 것도 놀랍지 않죠.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는 49번째 만리장성은 정말 인상적이죠. 역사상 가장 야심찬 레고 세션이 통제불능이 된 결과물입니다. 퀴즈 나이트 챔피언들의 주장과 달리 우주에서 만리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가늘게 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화는 인간이 우주에 가기도 수세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1754년 영국 과학자 윌리엄 스투클리 목사는 만리장성에 대해 편지에 썼습니다. 그는 이 만리장성은 지구에서 두드러져 달에서도 보일 것이라 했죠. 윌리엄 스투클리 목사님, 정말 최고의 과장꾼이셨네요. 이 신화는 19세기 화성에서의 혼동 덕분에 더욱 커졌습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조반니 스카파렐리는 화성 표면에 카날리, 수로를 묘사했지만 영어권에서는 이를 운하로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초록색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또 화성의 운하가 보인다면 만리장성도 우주에서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었습니다. 만리장성은 마치 숨바꼭질의 달인처럼 지형에 완전히 녹아듭니다. 우주 비행사도 크게 확대해야만 만리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리를 찾아라 구조물 버전에 가깝죠. 지도에서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48번째로 대부분은 유럽이 미국과 캐나다보다 더 북쪽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밀라노와 같은 위도나 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알죠?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밀라노요. 에스프레소 스타일, 그리고 소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손짓의 나라 말이에요. 밀라노는 북위 45도 근처로 몬트리올과 비슷한 위도에 있습니다. 실제로 밀라노는 토론토보다 북쪽에 있어서 캐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탈리아 패션 수도보다 남쪽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해류 덕분에 유럽은 온화한 겨울과 포근한 목도리를 즐기지만 한편 몬트리올은 속눈썹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한쪽은 밀라노 패션 위크를 즐기고 다른 쪽은 팀 호튼스와 추위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게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지도 제작자들이 47번 캘리포니아에 대해 한 일을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지도 제작자들조차 수백 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건 캘리포니아가 섬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 모르는 척했다는 점이죠. 그 집념은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은 에르난 코르테스 원정대에서 탈출해 1530년대 중반 상륙한 반란병이었습니다. 그 반도가 너무 길어 그는 섬으로 착각했습니다. 흔한 실수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소설의 신화적 낙원 이름을 따서 그곳을 캘리포니아로 지었습니다. 마치 새 땅을 호그와트라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1622년부터 18세기까지 스페인 선교사들이 실제로 그곳에 항해해 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대부분의 지도에는 캘리포니아가 섬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시기에 접어든 스페인은 특히 영국이 자기 땅을 빼앗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579년 영국이 캘리포니아 영유권을 주장하자 스페인은 거짓 주장을 강화하며 동쪽 영토가 별개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섬이라면 빼앗길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이 2세기 동안 이어졌고 1747년 에야 페르난도 6세왕 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1865년 일본에서 캘리포니아를 섬으로 그린 마지막 지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 지도 제작자들은 소식을 몰랐던 듯합니다. 적어도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있지만 46번째 장소는 다르죠. 엘도라도가 신화의 장소인 건 모두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엘도라도를 실제 도시이자 아즈텍 수도나 잃어버린 황금 도시에 기반했다고 여겼습니다. 수많은 탐험이 실패하고 여러 문화가 파괴된 후에도 유럽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도라도는 실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엘도라도는 장소가 아니라 콜롬비아 중부 무이스카인의 부유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금가루를 몸에 바르고 밤에 씻어냈다고 전해집니다.
진정한 과시였습니다. 새 주장은 금가루를 몸에 바르고 금과 보석을 호수에 던졌죠. 16세기 식부의 과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에 빠진 사람들처럼 다음엔 꼭 성공할 동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의 남자가 황금 도시를 다스릴 것이라 믿고 지도의 파림의 호수 근처에 그 도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문제, 45번째 문제였습니다. 엘도라도 호수, 그 호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였죠. 신화는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로렌스 케미스 덕분입니다. 1596년 그는 베네수엘라와 기아나를 탐험했습니다. 그는 엘도라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그는 엘도라도가 파림의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 옆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파림의 호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듀오링고도 없었으니 현지 부족과 대화에 오해가 있었거나 그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자 19세기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일 탐험가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효율적으로 그 미스터리를 밝혔습니다. 그는 우기 때 리파눈이 강이 범람해 그 지역이 거대한 호수처럼 보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파림의 호수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던 게 아니라 그저 매우 그럴듯한 웅덩이였던 겁니다. 결국 황금 도시도 호수도 지구의 절반도 모두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도 제작자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구본에서 사라졌고 지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1600여 년 전까지 유럽인은 그곳에 가지 않아 지도 제작자들은 그 부분을 비워뒀습니다. 안 보이면 지도에도 없었던 셈이죠. 2021년에 1550년대, 나 1560년대에 만들어진 지구본 하나가 경매에서 11만 6천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남방우에 대륙이 없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이런 지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너무 오래 지도를 봐서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알고 보니 유럽인들은 남반구에 대해 정말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호주의 이웃나라를 살펴보죠. 왜냐하면 43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도 제작자들이 뉴질랜드와 관련해서는 뉴질랜드가 지리학에서 잊혀진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섬나라는 정말 많은 지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이 자주 반복돼 뉴질랜드 없는 지도라는 서브레딧도 생겼습니다. 원인은 메르카토르입니다. 이 도법은 뉴질랜드가 세계 지도 구석에 위치하게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잘라내는 게 이해될 정도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빠진다는 건 세계적 소동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현대에는 이런 실수가 훨씬 드뭅니다. 옛날 조잡한 도구로 작업하던 고지도 제작자들과는 달라졌죠. 42번 지도 제작자들은 지도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그 공간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우기도 했죠. 콩 산맥이 1798년에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지도 제작자 제임스 레넬은 탐험가 먼고 파크가 니제르 강에 대해 내린 추측을 바탕으로 완전히 상상력을 발휘했죠. 그는 세네갈 동쪽에서 콩 마을까지 이어지는 산맥 전체를 스케치했습니다. 콩은 주요 무역 중심지였지만 유럽인은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1888년 루이 구스타브 빙게르는 그곳에 산이나 언덕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 산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유령 산맥은 1995년에 출판된 9세 세계 지도책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습니다. 즉, 그 산들은 상상 속에 있었고 다음 단계는 강들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1번입니다. 서양 탐험가들은 니제르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봤지만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도 서쪽으로 흐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신감만 있다면 증거는 필요 없죠. 지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강은 차드 호수에서 케이프 베르데 대서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야망은 있었지만 틀렸습니다. 그래도 당시 지리학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도가 반도를 섬, 강을 유턴, 웅덩이를 전설적 호수로 바꾸며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쟁이임을 배웠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도 장난 40번째 이야기를 계속할 준비 되셨나요? 유명한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00년대 후반에 탕가니카 호수를 조사했는데 꽤 괜찮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호수의 형태, 위치, 해안과의 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맞지 않았던 거죠. 그의 실수는 20세기 전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여행가들은 호수 지도를 훨씬 정확히 그렸고 모두 리빙스턴이 예상한 위치보다 거의 정동 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이 호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때로는 지리적 변화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자연이 어떤 장소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에서 오기도 합니다. 39번입니다. 1883년에 크라카토아 화산이 폭발한 후 일부 지도들은 화산의 예전 크기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실제와 크게 달랐습니다. 그 폭발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으며 3,000마일 밖에서도 들렸고 6입방마일의 암석과 재가 솟구쳤습니다. 그 양은 대략 기자의 대피라미드 10,000개에 해당합니다. 화산은 분출하고 붕괴하면서 전체 질량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35,007만 명이 사망했고 그 섬은 하룻밤 만에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분출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도를 봐도 더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도 제작자들도 지리 대신 정치적 특징 업데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8번입니다. 소련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정말 좋아했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1991년에 붕괴된 후 애도 한동안 지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에는 지도 제작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바로 총참모부 지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지도 제작이 아니라 나무 높이까지 세계를 지도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지도는 여전히 가까운 커피숍 입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소련의 지도는 워낙 뛰어나 붕괴 후에도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미군 조종사들은 1980년대 소련 지도를 사용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지도는 싸우도록 훈련받은 이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지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가 가장 더운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37번째로 배우는 사실 적도가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들었죠. 기술적으로는 해수면에 있을 때만 맞는 말이지만 적도를 따라 있는 많은 지역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로비, 칼리, 보고타, 키토 등은 모두 해발 수천 피트에 위치합니다. 특히 보고타는 약 8,70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야자수와 햇볕을 기대한다면 재킷을 챙기세요. 심지어 가장 따뜻한 달인 봄에도 헷갈리게도 평균 기온은 쌀쌀한 15도, 화씨 59도 정도입니다. 펭귄에게 열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기후에 대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36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가 아니라 남극입니다. 사막은 온도가 아니라 강수량이 적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매일이 배움의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극지방 사막조차도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릅니다.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델타코에 들렀다가 반팔로 나갔다가 화씨 38도, 섭씨 약 3도, 날씨에 깜짝 놀랍니다. 입김이 보인다는 걸 느끼며 타코를 주문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죠. 몽골 고비 사막밤에는 기온이 화씨 64, 도 섭씨 약 18도까지 떨어집니다. 겨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달에 그렇다는 겁니다.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영하 4도 화씨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날씨 좋은 곳에서 캠핑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35번째 사실입니다. 런던은 현지인도 불평할 만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회색 하늘과 습기, 이슬비가 지속됩니다. 런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직접 보면 놀라 차를 뿜을 수도 있습니다. 런던은 영국 내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도시 2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런던은 뉴올리언스, 도쿄, 뉴욕시, 심지어 호주의 시드니보다도 더 건조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런던은 연간 약 23인치의 비가 내리지만 시드니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시드니는 연간 48인치의 비가 내리는데 이는 런던의 2배가 넘는 강수량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시드니만이 아닙니다. 34번째입니다. 캥거루, 아웃백, 건조한 풍경, 햇살 가득한 해변 도시들이 호주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이미 봤듯이 시드니는 런던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호주에는 곤드와나와 같은 고대 열대우림도 있고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에는 실제 스키 리조트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커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호주는 정말 거대한 곳입니다. 대륙 크기인데 실제로 대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기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의 날씨 뷔페와도 같고 한 가지 날씨 패턴을 고르지 못하는 유일한 곳도 아닙니다. 33번 캘리포니아는 항상 온화하고 맑은 날씨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맑고 온화한 날씨로 유명하며 주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라
동쪽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대부분이 그런 줄로 생각하다가 베이커스필드에 도착하죠. 추운 겨울, 불타는 여름, 그리고 바다까지. 어른들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하고 북쪽 클라마스 산맥에서 비를 맞거나 레이크 타워에서 스노보드를 타기도 합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마법과 혼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지형으로 사막, 숲, 산, 해변이 모두 있습니다. 이건 기후의 정체성 혼란이에요. 하지만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끝없는 여름이라는 신화는 금방 무너집니다. 외부 사람들은 아직도 캘리포니아 전체가 로스앤젤레스처럼 날씨 좋고 교통도 가볍다고 생각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로스앤젤레스 날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죠. 32번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로 유명해 사람들이 사막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건조하고 먼지가 많으며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인플루언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로스앤젤레스는 아열대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즉 실제로 계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뷰티 유튜버들이 뭐라 해도 10일 월 4월은 비가 오고 5월 10월은 건조합니다. 진짜 사막으로 분류되려면 연간 강수량이 10인치 약 25cm 미만이어야 합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로스앤젤레스는 평균 147인치 374 mcm 강수량을 기록해 덴버, 아테네와 비슷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연간사 인치 약 10cm 만 비가 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햇볕이 많지만 사하라 사막만큼 강하지 않고 완전한 사막도 아닙니다. 적어도 31번은요. 애리조나는 크고 평평하며 햇볕이 잘 드는 건조한 사막입니다. 선인장과 텀블위드, 로드 트립의 후예가 있는 곳이죠. 여기는 미국에서 4개 주요 사막이 모두 일부 포함된 유일한 주입니다. 그래서 평판이 맞지만 플래그스태프에 오기 전까지만요. 플래그스태프는 산악도시라 부르며 가끔 눈이 내립니다. 애리조나 북부에는 화이트 마운틴과 샌프란시스코 피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나무숲, 스키 슬로프, 아늑한 알프스풍 마을이 보입니다. 남부의 찜통도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우편 번호를 가진 두 행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우리는 탐험가들이 호수의 위치를 잘못 잡고 화산이 스스로 사라지고 소련이 자기 부고보다 더 오래 존재했던 것도 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지리적 실수는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동안 신화를 더 깨봅시다. 30번 하와이는 미국 주 중 최고 기온 기록이 가장 낮습니다. 하와이 최고 기온은 1931년 빅아일랜드 파알라에서 섭씨 37.8도, 화씨 100도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주는 드뭅니다. 화산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와이는 알래스카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기상학적인 반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대의 낙원이 어떻게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무역풍 덕분입니다. 무역풍은 끊임없이 섬들을 가로질러 불어와서 진짜 폭염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변의 바다는 자연의 온도 조절기처럼 작용해서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절대 끓지도 얼지도 않게 말이죠. 섬들이 작아 시원함이 어디든 전달됩니다. 하와이는 용암에 데일 순 있어도 더위엔 데이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 지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29번 태평양의 샌디 아일랜드는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제임스 쿡 선장이 발견했고 이후 포경선에 의해 확인되면서 샌디 아일랜드는 지도상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틱톡에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후에 호주 연구진이 그곳으로 항해했을 때 그들은 탁 트인 바다만 발견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여러 배가 왜 같은 실수를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하러 갔지만 섬은 없었습니다. 인류는 아예 하나의 섬을 상상해냈던 겁니다. 그게 현재 공식적인 과학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다음에 사라진 이 섬의 미스터리만큼이나 명확합니다. 28번 베르메아 섬의 존재는 최소한 문서상으로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섬은 유카탄 반도 북쪽 해안에 위치한 작고 붉은 섬으로 나타났고 거의 5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997년 멕시코 정부가 마침내 조사를 보내 그 존재를 확인하려 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단지 많은 바다만 있었습니다. 그 발견은 정치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미국만, 옛 멕시코만의 이름 없는 붉은 바위를 그리워하진 않았습니다. 베르메아 섬이 있었다면 멕시코는 인근 석유 해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섬이 사라지자 미국과 멕시코 모두 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섬 하나가 사라지면 지도상에 큰 비용이 드는 실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라진 섬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7번 니콜로와 안토니오 제노는 주인공 기질이 강한 부유한 베네치아인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1300년대 후반에 영국으로 항해를 떠났다가 심하게 항로를 이탈해 프리슬란드라는 섬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로는 그 섬이 이미 지크민이라는 탐험가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함께 아이슬란드를 침공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로가 죽은 뒤 안토니오는 자신이 지크민이 제독이 되었다고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맹세했습니다. 1603년 그들의 후손 중 한 명이 프리슬란드가 크게 그려진 지도를 출판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슬란드와도 혼동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도 제노 형제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봅니다. 니콜로는 그린란드에서 중앙남방 수도원을 발견했고 북대서양에서 식인종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역사가들은 프리슬란드를 사실이 아님으로 분류하고 지도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이 땅덩어리와는 달랐습니다. 이 땅은 4개의 서로 다른 집단에 의해 목격된 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6번째입니다. 1830년에 톰슨 지도에는 로스 하르디네스라는 섬이 2개 표시되어 있었고 둘 다 마리아나 제도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당시 GPS가 없어 꽤 유용했을 겁니다. 스페인 탐험가 알바로 데 사아베드라가 1529년에 이 섬들을 발견했습니다. 14년 후 디알로보스가 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788년에 이 섬들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위치가 약간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지도 제작자들은 이 섬들을 쉽게 지도에 추가했고 포경선도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동료 검토가 선택사항이었던 듯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후 그 섬들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는 탐험가들이 마커스 섬을 로스 하르디나스 섬과 혼동했다고 봅니다. 두 섬은 2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해저산이 잠깐 수면 위로 솟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로스 하르디네스는 1973년까지 지도에 있었습니다. 이후 그 섬들은 관심을 피하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유령 섬들은 실수가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옛 지도에서 슈피리오 호수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존재하지 않는 2개의 섬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포 섬과 폰테 트레인 섬인데요. 이들은 사실상 실수라기보다는 아첨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생각합니다. 지도 제작자 벨리는 이 섬들을 프랑스 장관 루이스 필리포 콩트 드 폰차트라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철자 맞추기 대회를 망치려는 듯합니다. 필리포는 탐험 자금 배정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그렇겠죠. 일부 관대한 역사가들은 벨리니 아일 로열섬을 실수로 중복 기록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 중복된 24번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리랑카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이었지만 아무도 그 위치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인도 남동쪽 해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수마트라 섬인 건지 말이죠.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고 17세기 지도 제작자 세바스티안 윈스턴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스리랑카를 2개의 다른 지도에 각각 다른 위치에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객관식 시험에서 부분 점수를 받으려고 모든 답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과 같은 학문적 꼼수였습니다. 이 시기는 스리랑카가 타브라바나로 불려 투트라바나 시대라 했으나 이 명칭도 섬의 위치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죠. 지도 제작자가 실수하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23번째 아팔라치에서 낚시해봤나요? 라키스? 네, 거짓말쟁이네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실수는 1606년에 시작됐는데 네덜란드 지도 제작자 훈두스가 자신의 지도에 그 호수를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작업하다 잠이 들어 뒹굴다 짠 새 호수가 생겼죠. 그런데 더 이상해집니다. 1669년 탐험가 존 레더러는 우셔리 호수라 명명한 호수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짜 호수치고는 꽤 그럴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혼디스는 예지력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940년대 이 센티 쿠퍼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같은 위치에 센티 강을 막아 몰트리 호수와 메리언 호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지리를 충분히 오래 만들어내면 현실도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이 다음 댐 건설 프로젝트는 지리적 특징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22번 아라레는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거대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아라레는 1960년대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었죠.
소련 사람들은 이 큰 물줄기는 물이 덜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을 면화와 쌀 농경지를 위해 운하와 댐으로 돌렸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만큼 훌륭한 아이디어도 없죠. 수십 년 만에 아라레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4개의 진흙 웅덩이로 변했죠. 나쁜 환경 결정의 전형적인 전후 광고와도 같았습니다. 한때 항구였던 마을들은 이제 모래 언덕만 남았고 어선들은 내륙 수마일 안쪽에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기후마저도 포기해버렸죠. 여름은 타오를 듯이 더워졌고 겨울은 얼어붙을 만큼 추워졌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노력이 같이 있었네요. 아라레는 잘못된 계획 때문에 사라졌지만 다음 사례는 전적으로 근거 없는 희망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21번 가뭄에 시달리는 미국 서부에 사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거대한 내륙 바다 옆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18세기 지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1708년 바솔로뮤 드퐁 제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태평양 북서부를 항해해 여러 큰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 약 110m 깊이의 호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그 호수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항해사이면서 겸손하다니 대단하죠. 그는 서부 캐나다 한가운데서 보스턴 배를 만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말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퐁 제독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북서 항로를 찾고 싶어해 지도 제작자들이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가짜 호수와 환상적인 수로를 그리며 낙관으로 지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섬들, 우연히 생긴 호수들, 그리고 심술궂게 사라진 바다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리는 결국 사람들이 자신 있게 추측한 목록일 뿐입니다. 더 많은 지리적 거짓말을 들을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20번째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엔 강이 많고 초기 유럽인들은 이 강들의 근원을 몰랐습니다. 달라, 이라와디, 메콩, 차오프라야, 브라마푸트라, 이 모든 강들은 그저 물로 된 미스터리였죠. 이 지역의 무더운 열대우림과 벌레떼들은 현장 답사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대신에 일부 지도 제작자들은 그냥 추측으로 그렸죠. 그중 한 명이 알렉 마나송 말레이입니다. 그는 17세기 지도의 상상 속에 호수 차마이를 그려 넣었고 이 호수는 이 지역 주요 강들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름에 관해서는 역사가들은 상인들이 실제 태국 도시인 치앙마이의 이름을 듣고 차마이라고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정정해주지 않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적어버린 거죠. 그래도 최소한 그들은 바다 전체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네요. 19번 사례처럼 지도 제작자 필리프 보슈는 남극 대륙 주변의 거대한 빙산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18세기 과학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냥 추측했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그는 그 거대한 살인 얼음 덩어리들이 내륙에 있는 거대한 얼어붙은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결론 내렸죠. 그럴듯하네요. 그의 지도에는 남극 대륙이 2개로 나뉘고 그 사이에 거대한 얼음 바다가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 샌드위치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파리 왕립 아카데미와 런던 젠틀맨스 매거진도 그 지도를 다시 출판했습니다. 누구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뉴질랜드를 남극에 붙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합쳤습니다. 마치 지도에 덕트 테이프를 붙인 듯 했습니다. 예상보다 나은 추측이었고 남극은 18번째였습니다. 초기 지도 제작자들은 남극을 다루기 어려워했습니다. 왜 북반구의 남반구보다 땅이 훨씬 많나요? 지구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 이론도 체액설처럼 분노를 사혈로 치료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처음 알았다면 이제 거머리는 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자들은 지구의 남쪽 끝, 즉 남극 대륙과 같은 거대한 균형 대륙인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륙은 북쪽으로 뻗어 아프리카와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스페인 탐험가 페드로 페르난데스 데 키로스가 그 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그의 근거는 한마디로 믿어봐 형이었고 테라 아우스트랄리스에는 솔로몬 제도와 뉴질랜드 지리까지 느낌으로 포함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오해도 이해할 만합니다. 17번째로 남극 대륙의 크기는 지구에서 가장 오해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는 남극점을 위해서 보여주지 않으며 보여주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겨울마다 실제로 크기가 2배로 늘어납니다. 마치 벌크업하는 헬스장 회원처럼요. 과학자들은 3가지 방법으로 그 크기를 측정합니다. 접지선, 즉 얼음 아래 실제 땅 면적은 4,800만 평방마일로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바깥얼음 선반까지 포함하면 총 5,500만 평방마일이 됩니다. 남극은 마치 얼음과 눈 아래 감정적 상처를 숨기듯 계속해서 층을 더해갑니다.
여기에 계절에 따라 생기는 해빙까지 더해보세요. 이 대륙은 여름엔 약 100만 평방마일, 겨울엔 거의 700만 평방마일까지 커지며 실제 육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남극은 맥동하는 대륙이라고 불립니다. 춥고 변덕스럽고 정말로 특별하죠. 남극을 제대로 알기 어렵듯 몇 세기 전에는 세계 지도 제작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6번 잠베지강은 원형으로 그려졌습니다. 울창한 정글, 치명적인 질병, 거친 고도 변화, 그리고 나침반을 들고 불쑥 찾아온 손님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현지인들 때문이었죠. 중앙 아프리카를 지도에 그리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현장 학습이었기에 유럽인들은 계속 실수했습니다. 초기 식민지 지도 중에는 잠베지 강을 원형으로 그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강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두 지점이 서로 이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콩고 강의 약 80%를 아예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즉, 정확성은 그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강을 잘못 그렸습니다. 15번째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는 지리학 최대 미스터리인 나일강의 근원을 밝혀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를 가로질러 타나 호수에 도착해 자랑스럽게 찾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임무는 끝났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나 호수는 나일강의 근원 중 하나이지만 진짜 근원은 아닙니다. 나일강은 블루 나일과 화이트 나일 두 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 나일은 타나 호수에서 시작하는 더 짧은 강이지만 화이트 나일은 훨씬 더 남쪽에서 시작합니다. 1858년에야 탐험가 존 해닝스펙이 빅토리아 호수에 도착해서 아 그래 여기가 분명히 근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탐험 역사상 드물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대해 사람들이 저지르는 지리적 실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14번 이집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리카? 거의 맞는 말입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대륙 횡단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에즈 운하 동쪽에 있는 작은 땅이 시나이 반도인데 이곳은 이집트의 일부이지만 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반도죠. 수에즈 운하는 사실상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경 표시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을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만이 혼란을 일으키는 유일한 나라는 아닙니다. 13번 키프로스. 여기가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키프로스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대륙 모두에 속해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썸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일원이기도 하고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그리스 대부분보다 페타 치즈를 더 먹지만 지리적으로는 가깝지 않습니다. 키프로스는 사실상 아시아, 특히 중동에 있으며 유럽의 플러스 원 같은 존재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온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위치가 아주 명확한 몇몇 장소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12번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속한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세 나라, 즉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꼽습니다. 당신은 똑똑해서 틀리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북아메리카에는 23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를 남아메리카에 포함시키고 카리브해 지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죠. 야자수와 스틸 드럼이 있으면 지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혼란은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스페인어 사용 중앙아메리카는 라틴아메리카로 분류됩니다. 좋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는 여전히 북아메리카 지리죠. 이게 바로 허점이에요. 사실 이건 크기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강대국들,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아메리카를 정의하게 됩니다. 한편 작은 나라들과 카리브해 국가들은 여전히 대륙의 각주로 분류됩니다. 대륙의 차이를 정의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11번이 대부분의 학교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등 7개의 대륙을 가르칩니다. 깔끔하고 단순하지만 틀렸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지리학자는 아메리카 대륙을 합치거나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로 합치기도 합니다. 대륙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뚜렷한 경계가 없으니까요. 러시아는 유럽과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고통의 땅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리학자들은 유럽이 어디서 끝나는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대륙 경계에 갇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이온 합의처럼 지도 제작자들은 여전히 양육권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고리 모양 강, 사라지는 바다, 끝이 불분명한 대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위 10위에 도달했지만 지리적 실수는 계속됩니다. 10위 몇 년 전 대서양과 태평양의 경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한쪽은 짙은 파란색, 다른 한쪽은 녹색을 띠고 있었죠. 마치 자연이 만든 기름과 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치와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죠. 실제로 그 영상은 프레이저 강의 강물이 조지아 해협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의 민물이 더 짙고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것이죠.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게 아니라 캐나다 강물이 흉내만 낸 거였습니다. 바다의 경계도 대부분 상상 속에 있죠. 제 커리어 희망처럼요. 온도와 염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서양이 더 짜고 거칠다는 점 외엔 뚜렷한 경계는 없습니다. 바다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건 지도가 아니라 단순히 무리고 정의되는 걸 싫어하죠. 생각해보면 꽤 진보적인 태도입니다. 경계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은 지금도 잘못된 지도 경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 지도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위에서 보면 말이죠. 9번 구글 지도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합의하지 못할 때 특히 그렇죠. 카슈미르를 예로 들면 파키스탄은 경계를 다르게, 그리고 인도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에 구글 지도 제작자는 조용히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의 괴짜들은 어느 정도 모두가 옳게 여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지도를 보는 위치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카슈미르가 실선 경계로 표시되어 있고 완전히 인도 땅이죠. 하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해서 사람들이 국경 분쟁이 해결됐다고 믿는 것도 이해됩니다. 지도에 그렇게 표시되니까요. 그래서 구글 지도는 위치별 외교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다행히도 2005년 이후로 이런 창의적인 지도 제작이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8번째, 잘못된 국경선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일입니다. 구글 지도 오류로 인해 코스타리카의 일부가 실수로 니카라과에 넘어갔고 니카라과는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군대가 진입하고 국기가 개양되었으며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 픽셀 때문에 외교적 대립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수십 년간 말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유는 대서양 연안 칼레로라는 작은 땅 때문이었습니다. 니카라과가 그곳에서 준설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국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요. 군사적 정밀함을 보여준다면서 집 진입로도 못 찾는 앱을 쓰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죠. 알고 보니 구글 데이터는 미국 국무부에서 온 것이었고 그들은 숙제를 3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항의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연락했습니다. 5년 뒤 칼레로는 코스타리카 영토가 되었고 니카라과는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지도에 그어진 한 줄의 실수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정학에서도 내 실수야 라는 말이 여전히 통한다는 증거죠. 하지만 어떤 실수들은 지도상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지도를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7번 앨리스 스프링스는 자신을 울루루의 관문이라고 광고합니다. 호주 지도에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의 이유처럼요. 관광객들은 운전 후에야 관문이 왕복 5시간이란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울루루는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291마일 떨어져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곳을 왕복 10시간 달려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캥거루, 드롭베어 등 밤에 나타나는 여러 동물을 피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호주죠. 여기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거리 감각이 무너집니다.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걸리고 기름 한 통이 필요하죠. 이 지역에서는 거리를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지도나 머릿속에 있는 지도만으로는 6번이 어디인지조차 잘 모를 때가 많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가까워 보여 마치 작은 웅덩이 너머로 손을 흔드는 듯합니다. 태평양은 매우 커서 유럽 전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도 제작자들은 세계 지도를 종이에 맞추고 태평양 섬나라들을 쉽게 생략하려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실제보다 더 가깝게 표시합니다. 시드니와 오클랜드는 2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비행기로 4시간이 걸립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약 1800km 떨어져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비슷한 방언을 쓰지만 미국이 들어갈 만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지리에도 오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5번째, 메르카토르 토법은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모든 걸 왜곡하죠. 이것은 지리학의 왜곡 거울과도 같지만
대부분은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지도를 보며 브라질과 알래스카를 봅니다. 비슷해 보이죠? 어쩌면 브라질이 약간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알래스카보다 훨씬 큽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죠. 브라질은 거의 330만 제곱마일에 달합니다. 알래스카는 고작 57만 800제곱마일에 불과하죠. 브라질은 알래스카의 5배 크기이며 세계의 커피, 카니발, 거대한 예수상도 모두 수용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이 크기는 앞서지만 알래스카도 여전히 숨겨진 놀라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열대우림 하면 보통 아마존이나 중앙아프리카의 정글을 떠올리지만 알래스카는 어떨까요? 돈가스 국립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온대우림으로 알래스카 남동부에 위치한 1700만 에이커의 안개 낀 야생지입니다. 그 크기는 아일랜드의 약 4분의 5에 해당하며 이름에 걸맞게 비도 충분히 많이 내립니다. 실제로 우림은 캐나다의 태평양 해안을 따라 쭉 뻗어 있으며 이곳은 이끼와 안개, 나무가 이어지는 길고 축축한 지역입니다. 우울한 인스타 게시물과 영감을 주는 명언에 어울리는 곳이죠. 우림은 더위가 아닌 많은 비와 관련된 곳입니다. 우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대우림은 수백 종의 식물이 햇빛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잎사귀 전쟁을 벌이는 혼돈의 공간입니다. 온대우림은 꽤 미니멀해서 몇몇 나무종들이 조용한 독점처럼 그곳을 지배합니다. 아마존 정글보다는 곰이 있는 음침한 녹색 성당에 더 가깝죠.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경 없는 바다, 외교 위기를 부르는 지도, 그리고 반대 대륙에 가까운 랜드마크를 배웠습니다. 이제 지리 실수 톱 33위입니다. 열대섬, 마이애미,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는 햇볕 속 흔들리는 야자수가 꼭 나와야 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코크주나 스코틀랜드 북서 해안처럼 바람과 비, 거친 날씨로 유명한 곳에서는 야자수를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죠. 그곳의 날씨는 마치 당신의 행복에 개인적으로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걸프 스트림이 도움이 되죠. 이 해류 덕분에 기온이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되어 식물들이 마치 스페인으로 옮겨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진짜 비밀은 추위에 강한 야자수입니다. 손바닥 말고 나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캐비지 야자나무가 있는데 보기보다 훨씬 강인하죠. 이 나무는 겨울 추위에 강하고 온대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열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변은 적지만 우산은 많죠. 저는 홀란드가 아니라 네덜란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을 같은 의미로 쓰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홀란드는 네덜란드 일부일 뿐이므로 나라 전체를 홀란드라 부르는 건 미국을 플로리다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플로리다는 좋아하겠죠.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홀란드는 부유하며 영향력 있고 모든 것을 주도한 강력한 주였습니다. 매우 압도적이었죠. 벨기에는 한때 네덜란드의 일부였는데 홀란드의 영향력에 영감을 받아 사양할게요라며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1806년 나폴롱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 지역을 홀란드 왕국이라 명명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다시 네덜란드 왕국으로 바뀌었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어색한 지리 논쟁은 모두 나폴롱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리적 실수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더 광대한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2025년까지 존재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지리적 자랑거리였죠. 이 표현은 제국과 함께 사라졌을 것 같지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도 위에 외롭게 남아있는 차고스 제도와 피트케언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영국이 밤이면 한 곳은 밝고 그곳이 어두워지면 또 다른 곳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제국이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았죠. 2024년 영국은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2025년 3월 21일 영국 제국에 실제로 처음으로 해가 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도는 변할 수 있지만 물리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